안녕하세요.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금 색다른 주제를 준비해봤는데요. 초중량물 이동의 세계라는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학생 구독자분들이 좀 좋아할 것 같기는 한데요. 여기서 말하는 초중량물은 적게는 몇백 톤부터 많게는 수천 수만 톤의 무게를 가진 물건을 말하는데 그만큼 우리가 흔하게 보기 힘든 부분이라 재미있지 않을까 해서 주제를 한번 삼아봤습니다. 오늘 내용은 아무래도 화면을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런 초중량물을 이동하는 장비를 어디에서 사용하는지에 따라 해상용이냐 육상용이냐 이렇게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물에서 사용되는 장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에서 사용되는 초중량물 이동 장비로 가장 간단한 형태가 바지선인데요. 요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냥 쉽게 생각해서 뗏목 생각하시면 편한데요. 뗏목처럼 바지선은 자기 스스로 못 움직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동할 때는 예인선이라고 하는 바다의 레카차가 끌고 다녀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요. 그리고 모양이 네모 반듯하다 보니까 저항이 커서 거친 바다에서 장거리 운송에는 부적합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신에 구조가 간단해서 일반 배에 비해서 유지하기도 편하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일반 배는 무거운 화물을 실으면 배가 물에 많이 잠기기 때문에 그만큼 깊은 수심이 필요한 반면 바지선은 널쩍하고 평평해서 물에 많이 안 잠깁니다. 그래서 큰 배가 접근 못하는 얕은 바다든 강이든 바지선은 웬만해서는 다 움직일 수 있어서 이동성 측면에서는 상당한 강점이 있기는 합니다. 운하가 많이 발달한 나라들의 바지선 활용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죠. 우리가 흔하게 보는 바지선은 연안에서 모래를 싣고 다니거나 굴삭기가 바지선 위에 올라타서 강에 바닥 긁어내는 작업할 때 그때 많이 보는데요. 그런데 토목이나 조선, 플랜트 같이 엄청난 크기의 공사를 할 때 이 바지선이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수천 톤 되는 교량 상판이나 선박 블록, 플랜트 설비를 이동할 때 이 바지선이 많이 쓰이는데요. 그런데 바지선이 그냥 빈 깡통처럼 동동 떠 있는 건 아니고요. 각 구역별로 독립된 평형수 탱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지선 각 구역별로 부력을 다르게 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한 건데요. 아예 바지선 안에 물이 하나도 없이 동동 떠 있는 상태라면 출렁거림이 심하기 때문에 원래 어느 정도 일부러 물을 좀 채워서 안정성을 확보를 합니다. 그런데 구역마다 굳이 탱크가 구분되어 있는 이유는 이런 건데요. 만약에 바지선 위에 어떤 화물을 실었는데 그런데 그 화물이 무게가 균일한 화물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어느 한쪽이 더 무거운 물체라면 바지선이 기울어져 버리겠죠. 그걸 방지하려면 무거운 쪽 평형수 탱크를 더 비워서 그 부분에 부력을 더 키워서 균형을 맞춥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응용을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 굉장히 무거운 중량물을 크레인으로 바로 들어서 바지선 위에 올려놓으면 처음부터 무거운 위치에 평형수 탱크를 비워놓으면 되는데 땅에서 바지선 쪽으로 이동하는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예상하시는 것처럼 화물의 이동 경로에 따라서 각 탱크 구역마다 연속적으로 물을 빼주고 넣어주고 하면서 부력을 조절해줘야 되겠죠. 이렇다 보니까 사실 화물은 바지선에 빨리 더 올라탈 수 있지만 바지선의 평형수 탱크에 물을 넣고 물을 빼고 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런 초중량물 이동 작업이 오래 걸리는 거죠. 바지선에 대해서 구구절절 이야기를 했는데요. 보통 해상에서 사용되는 초중량물 이동 장비들이 이 바지선을 기본 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을 좀 잡고 넘어가야 다음 장비들을 좀 더 흥미롭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바지선 상부에 부력 탱크를 추가로 달았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런 구조가 되면 바지선이 수면 밑으로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반잠수 바지선이 될 수가 있다는 말이죠. 이게 왜 필요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때부터 수천 톤 단위의 초중량물이 아니라 수만 톤까지 되는 큰 선박이나 해양 플랜트 같은 초중량물 이동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보통 물에 떠있는 선박이나 해양 플랜트를 물 밖으로 끄집어 올려서 바지선에 태워서 이동시킬 때 사용하는데요. 개념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배가 수면에서 5m 정도 잠겨서 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반잠수식 바지선은 5m보다 더 깊게 내려가서 들어 올리려고 하는 배나 플랜트를 들어 올리는 거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게 조선소에서 흔히 사용하는 플로팅 도크라고 불리는 반잠수식 바지선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일반 반잠수 바지선하고는 다르게 바지선 위에서 장기간 작업을 해야 되니까 부력 탱크 위에 크레인이 설치되어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제가 바지선 단점이 자기 스스로 못 움직인다고 했죠. 그리고 네모지게 생겨서 저항도 크다고 했습니다. 그게 반잠수식 바지선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바지선은 거친 파도를 맞닥뜨리는 망망대해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점을 커버하려고 반잠수식 바지선에 배를 붙여놓은 초중량물 운송 장비가 나타나는데요. 이름하여 헤비리프트십이라고 불리는 초중량물 해상 운송의 왕인데요. 헤비리프트십은 완전 전천후입니다. 플랜트나 배를 물속에서 들어올려 실어가지고 태평양 한가운데든 어디든 지 꼴리는 대로 다 돌아다닙니다. 대신 선체 앞부분에 선실이 있어서 배 길이만한 긴 화물은 실을 수가 없는데 이 단점조차도 선실이 사이드에 있는 타입의 헤비리프트십이 나오면서 긴 화물도 실을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참고로 세계 최대 헤비리프트십이 11만 톤까지 실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2012년도에 현대중공업이 만들었던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육상 쪽 초중량물 이동 장비를 알아볼 텐데요. 아마 어디선가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모듈 트랜스포터라고 하는 장비입니다. 이것도 토목, 조선, 플랜트 산업 쪽에서 주로 쓰이는 장비인데 특이한 게 모듈 트랜스포터는 바퀴가 90도로 돌아가기 때문에 꽃게처럼 옆이나 대각선으로도 움직입니다. 거기다가 각 바퀴가 각자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도 있는데 이게 가능하다 보니까 제자리에서도 선회도 된다고 합니다. 장비 사양마다는 차이가 좀 있겠지만 바퀴 한 세트당 대략 40톤 정도 버틴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림에 있는 모듈 트랜스포터는 바퀴가 4세트니까 160톤 용량을 가진 장비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초중량물을 드는 장비인데 160톤은 좀 적은 거 아니냐 할 수 있을 건데요. 여기서 모듈 트랜스포터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장비는 똑같은 거 여러 대가 합체가 됩니다. 길이 방향으로 쭉 합체할 수도 있고요. 옆으로도 연결이 됩니다. 몇 개를 연결하냐에 따라서 수천 톤을 들어올리는 장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요놈이 특이한 게 연결했다고 기계적으로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연결이 되면 컴퓨터를 통해서 연결된 전체 장비를 하나의 장비처럼 인식한다고 합니다. 우리 옛날에 합체하는 사자 로봇 고라이온이라고 기억하실 텐데요. 볼트론이라고도 하고 킹라이온이라고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로봇가 합체하기 전에는 각자 단일 사자 로봇 자기 마음대로 뛰어놀다가 합체하는 순간 하나의 시스템으로 하나의 로봇처럼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모듈 트랜스포터가 그렇습니다. 합체를 하면 그 전체를 하나로 인식해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육상 같은 경우는 땅이 약간 경사도 있을 수도 있고 노면이 고르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중량물이 기울어져 버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장비는 중량 화물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모듈 트랜스포터 상판이 수평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바퀴 하나하나가 따로따로 높낮이를 맞추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진을 보면 각 바퀴들 높이는 일정하지 않은데 위쪽 상판은 수평을 쫙 유지하고 있죠. 아무튼 이런 특징이 있는 모듈 트랜스포터는 화물의 중량에 따라 조합을 해서 선박을 옮기기도 하고 플랜트 장비나 교량 상판 같은 수백 수천 톤의 중량물을 이동하는 데 사용된다고 하는데요. 중량물은 애초에 제작할 때부터 트랜스포터가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놓은 상태로 제작된다고 합니다. 근데 모듈 트랜스포터는 장거리 운송용은 아니고요. 조선소 안이나 항만, 공사 현장 내에서 중량물을 근거리로 이동할 때 주로 쓴다고 합니다. 장거리 운송을 할 때는 중량물을 모듈 트랜스포터를 통해서 바지선으로 옮겨서 해상으로 장거리 운송을 합니다. 아까 초반에 육지에서 바지선으로 중량물을 옮기는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게 보통 모듈 트랜스포터를 이용해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바지선이든 헤비리프트십이든 중량물을 선적하는 사진을 보면 실제로 그 근처에서 모듈 트랜스포터가 많이 목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육상에서 중량물 이동할 때 가장 흔하게 보는 크레인입니다. 크레인은 잘 아시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크레인이 물건을 드는 걸 보면 물건이 들리는 쪽을 많이 보는데 사실 크레인에서 중요한 건 카운터웨이트라고 하는 뒤쪽에 있는 평형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크레인이 물건을 들다가 앞으로 꼬꾸라지거나 혹은 적은 무게밖에 못 듭니다. 적은 무게의 물건을 드는 크레인 같은 경우는 평형추가 없다고 하더라도 고정된 크레인이라면 바닥과 크레인 간의 연결 구조를 단단히 해놓던지 하면 사용할 수 있겠지만 무게가 어느 정도 이상부터는 카운터웨이트가 필수입니다. 무거운 물건을 드는 크레인일수록 더 무거운 카운터웨이트가 필요하죠. 물론 조선소에서 사용하는 골리앗 크레인처럼 크레인 구조 안에서 물건을 드는 크레인 같은 경우는 필요가 없는데 대신 그런 종류의 크레인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작업을 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육상에서 수백 톤 이상 되는 초중량물을 드는 크레인 같은 경우는 크레인 이동도 이동이지만 카운터웨이트 이동 때문에 대형 트레일러도 엄청나게 따라다녀야 한다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서도 보면 800톤 가량 용량되는 크레인인데 뒤에 카운터웨이트 양 보면 엄청나죠. 저게 전부 꽉 찬 쇳덩어리들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육상에서 크레인 같은 경우는 카운터웨이트 때문에 이동성이 떨어져서 무작정 크게 만드는 데는 부담이 좀 있다고 합니다.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800톤 크레인이라고 해서 항상 800톤을 들 수 있는 게 아니고 크레인 붐을 최대한 세워서 최대한 크레인 가까이에서 붙여서 중량물을 들어 올릴 때 그때 최대로 들 수 있는 무게가 800톤이라는 거지. 붐을 멀리 뻗었을 때 그럴 때는 심하면 최대 100톤도 못 든다는 거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소 생각하면 감이 좀 오실 겁니다. 똑같은 몸무게라도 중간에 최대한 가깝게 앉으면 안 내려가는데 제일 끝에 앉으면 내려가잖아요. 그런 개념입니다. 아무튼 육상에서도 초대형 크레인이 있기는 하지만 카운터웨이트 때문에 대형화하는 데는 매력도가 떨어진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크레인의 카운터웨이트를 쇳덩어리 대신에 물을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육상에서 물받아 쓰는 건 아닐 테고 바다에서 이야기겠죠. 그게 바로 해상 크레인입니다. 앞에서 바지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바지선에다가 크레인 구조를 합한 게 해상 크레인입니다. 선체 뒷부분 평형수 탱크에 물을 채우면 이게 그냥 카운터웨이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바닷물을 그대로 쓰면 되니까 크레인 용량이 엄청 커질 수 있는 겁니다. 현대중공업에 세계 최대 해상 크레인이 있다고 하는데 용량이 무려 10,000톤을 들 수 있다고 합니다. 삼성중공업에는 8,000톤 해상 크레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해상 크레인도 크레인 붐을 멀리하면 들 수 있는 최대 무게가 낮아지는 건 똑같습니다. 해상 크레인은 주로 교량 건설이나 초대형 선박 블록을 들 때 많이 사용합니다. 워낙 들 수 있는 용량이 크다 보니까 작업하는 사진들 보면 스케일이 엄청나죠. 지금까지 초중량물 이동에 쓰이는 장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해상에서 사용되는 장비로 바지선을 시작으로 부력 탱크가 추가로 달린 반잠수 바지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반 바지선이나 반잠수 바지선만으로는 거친 파도나 원거리 이동이 어려워서 일반 배와 반잠수 바지선이 합쳐진 형태의 헤비리프트십도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지선을 기본 틀로 해서 크레인 구조를 만든 해상 크레인 이야기도 했죠. 육상에서 이용되는 장비로는 합체되는 모듈 트랜스포터와 대형 크레인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봤는데요. 사실 이 모든 장비들이 총동원된 사상 최대의 프로젝트가 과거 세월호 인양 프로젝트였습니다. 와이어를 끌어올릴 수 있는 특수용대의 반잠수 바지선 2대가 수면까지 선체를 인양했었고 이후에 헤비리프트십이 수면 아래로 내려가서 선체를 완전히 들어올려서 목포 신안까지 운송을 했었습니다. 이후에 엄청난 숫자의 모듈 트랜스포터가 육상으로 선체를 옮겼고 현대중공업의 세계 최대 해상 크레인이 옆으로 누운 선체를 90도로 세웠습니다. 해상 육상에 사용되는 중량물 이동 장비들이 총동원됐다고 봐도 되는 거죠. 오늘은 이렇게 엄청난 무게를 가진 초중량물 이동의 세계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원래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부력이나 파스칼의 원리, 모멘트, 도룰의 원리 이런 이야기를 같이 다뤄야 학생분들한테는 더 도움이 될 텐데 저도 그렇고 시청자분도 그렇고 서로 머리 아플까봐 그런 거 싹 빼버리고 겉핥기식으로 다뤄봤습니다. 오랜만에 색다른 주제를 다뤄봤는데 흥미롭게 보셨길 내심 바라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캔들피그의 이런저런 시간이었습니다.